안녕하십니까.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오늘 인구토크 올인에서 함께 이야기할 인구 이야기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무려 72.2%의 직장인이 아직도 육아휴직을 쓰려면 사내 눈치가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대책은 자꾸 나오는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어렵게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사용했다고 해도 복직 이후에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좀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육아휴직 사용자의 절반만이 복직 1년 후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라는 게 원래 근로자가 육아 때문에 퇴사하는 것을 막고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인데 말이죠. 제도가 마련된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인구토크 올인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현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김나영 박사님과 부모교육 전문 기업 이다랑 대표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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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박사님께서 육아휴직의 필요성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아휴직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비용적인 지원, 그리고 양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 외에도 시간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정책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출산 전후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리고 재택근무, 탄력근무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의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5세에서 44세 구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M자형 그래프를 지난 2000년 이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한 그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45세 이후에 다시 살짝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 직업의 질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양질이 아닌 굉장히 비정규직 그리고 기간제 근로 이런 직업들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고학력 여성들이 본인의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를 조금 더 상승시키고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이 육아휴직 제도는 사실 2007년부터 15년까지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업장 규모나 종사상 지위별로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정규직, 상용직인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용이하지만 비정규직이라든가 임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자녀 연령에 따라서 그 활용도도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0세에서 1세 요 구간에서는 이 육아휴직 활용도가 출산 전후 휴가와 연계를 시켜서 굉장히 높은 반면에 그 이후의 연령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령에 따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이제 근로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다시 말해서 육아휴직을 한 후에 복귀해서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산 전후 휴가 3개월 그리고 육아휴직 12개월을 갔다 와서 15개월의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발생한 그 정보라든지 직장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잡기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남녀 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보여드리는 것이 산업 규모별 그리고 성별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한 그 건수가 7천여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지원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청한 경우는 8만여 건이 넘는 데 비해서 지급 자체는 7천여 건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 수급자의 분포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그 수급자 숫자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500인, 1000인으로 큰 규모로 가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경우엔 굉장히 높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육아휴직 제도를 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 30인 미만의 경우는 50%가 안 되는 응답자 비율을 보였고요. 그리고 1000인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85%에 육박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짚어봤었던 복직 후 직장 생활의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았을 때 가장 큰 것이 승진에서의 불이익입니다. 물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을 어떤 연차 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산정하는 것에 산입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승진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했을 때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요. 그리고 보직 배치 불공정. 본인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대부분은 굉장히 이전에 맡았던 그 보직과는 다른 것들, 그리고 업무 자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복직 후 겪는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변화된 직무 및 근로 환경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 출산을 기피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다음에 본인이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감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째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또 한 번 반복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그 기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둘째 출산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연구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첫째 알을 가진 사람들이 둘째 알을 가지는 경향이 더 높다고는 하는데 지금 여성의 경제 활동이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그 논의들이 조금 더 현실에서 조금 비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둘째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기업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산입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작은 기업일수록,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이러한 어떤 육아휴직을 갔다 온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비용 문제라든가 승진에서의 어떤 점수 이런 문제로 해결이 안 나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이 사용의 그 활용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3세 이상 자녀 양육에도 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직장에서의 문제를 보면 대체 인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육아휴직을 가고 나서 그 공백의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문제가 대부분 현장에서는 일을 품앗이 하듯이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직장 동료들에게 그 무게감이 전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체 인력 지원 제도가 좀 더 필요하고, 이러한 대체 인력 지원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홍보도 정책과 함께 필요한 상황이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금 세 번째 지적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 후 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는 않고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보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나 그리고 그 고용된 근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직장에 원활히 적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남성 육아휴직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김나영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 육아휴직이 직장인들이 아기 키우는 데는 제일 중요하고 좋은 제도인데 지금 아직 그 충분히 다 못 쓰고 있고 또 못 쓰는 정도가 이게 직장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 우리나라 육아휴직 제도 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고 또 급여 수준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현재 그 얘기만 일단 간단히 짚고 갈까요? 네. 육아휴직 제도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에 근거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이제 그 가구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은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통상임금 기준의 첫 3달은 80%, 그리고 그 이후에는 40% 수준이고 상한액은 각각 100만 원, 120만 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임금 수준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이제 그 정부가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종합 대책에서도 휴직제도나 이런 대책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으세요? 과거에는 사실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들을 마련하다 보니까 여성이 출산의 어떤 수단으로만 이용되느냐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비판들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다만 이제 여성 경제 활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거시적으로 관점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부분들까지 연계를 해서 조금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 안에 제도가 엄청 바뀌고 있는 셈인데, 네, 실제 사용자들은 어떤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많겠네요. 사실 바뀌는 것들이 지금 연 단위로 어떤 경우에는 또 부처별로 또 다르게 계속해서 발표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가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때그때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 정보력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 남성 휴직을 올리기 위해서 아빠의 달 대신에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세컨드 두 번째 쓰는 휴직자에게는 또 상향을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죠. 네, 예. 네. 아빠 보너스제라고 해서 그 부분에도 상한액을 올리고 지금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것처럼 남성의 육아휴직이 굉장히 좀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화시키기 위해서 상한액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주주로 이제 아빠들이 두 번째라고 가정하면 두 번째 쓰는 부분은 3개월에 네. 200만 원까지 상한을 네, 올리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이 대표님은 그 육아휴직 경험이 있으시죠? 아니요, 저는 육아휴직을 못 썼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말씀 들으면서 사실 제도는 굉장히 좋지만 이 제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기업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까요. 이제 작은 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했던 일이 약간 특수 종사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정상 계속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근무해야 되는 형태 이런 다양한 경우에는요 여기에 이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 그 케이스 안에 이제 속했던 본인 경험은 케이스고요. 그 케이스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영구직이나 이런 경우 사실은 정규직으로 안착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약간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요. 그러다가 일반 사기업에 좀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옮기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재취업을 다시 또 하면서 느낀 것이 아가씨보다 더 취업하기 어려운 건 사실 이 가임기 여성 이거든요. 사실 애를 다 낳고 키운 여성보다도 가임기 젊은 여성이 취업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고 요즘 뭐 면접 같은 거 볼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않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다 암암리에 다 확인을 하는 추세에 있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취업을 확정 짓고 아기 임신을 한 걸 안 순간 사실 회사에 이거에 대해서 조율을 할 때 제가 출산휴가 외에 받을 수 없는 이제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를 했고 그렇다면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병행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사실 육아휴직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러면 이 상황이죠. 대표님 그 본인은 안 썼지만은 본인의 친구랄지 지인들 사이에 육아휴직을 제도를 활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던가요? 제가 이제 경력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육아와 관련되어서 많은 이제 엄마 아빠들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실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복직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육아휴직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요. 혹시 내가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도 이제 복직 이후에 사실 1년을 못 버티고 거의 나오게 되고요. 어떻게 버텼다고 해도 초등학교 1학년 직전 기점에서 다시 한번 다 무너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직장을 복직 이후에 다닌다. 이제 사실 좀 꿈만 같은 현실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육아휴직 사용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럼에도 육아휴직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용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은 육아휴직 애초에 취지가 무색해지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 이제 직원들 경우도 네. 어느 회사에 소속됐다가 이쪽으로 또 이직을 해서 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그 육아휴직 제도 관련해서 뭐 하소연하는 게 없던가요? 좀 작은 기업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상 내가 육아휴직을 쓰겠다라고 얘기해도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것이 되게 불투명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산휴가를 원래 조금 미리 한 달 정도 쓸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거의 마지막 출산 직전까지 이제 일을 마무리하다가 이제 뒤에 출산휴가를 붙여 쓰고 더 이상은 이제 육아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럴 바에 이제 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경력이 단절돼요. 작은 회사는 이제 대체 네, 인력 그게 네. 상당히 네. 문제가 되는군요. 사실상 조금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그걸 위해서 전문가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작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의 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육아휴직 사용에 지금 제일 장애물이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대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도 상당히 다르죠. 네. 기업 규모별로나 업종별로. 잘하고 있는 업종이나 뭐 기업들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잘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계 기업들이 상당히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너분 자체께서 이런 가족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도 쉽고 그리고 직장 내 분위기도 눈치 보는 분위기가 거의 없고 심지어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뭐 여성들에 비해서 늦기는 하지만 남성들의 참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 인력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고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일단 들어와서 자리를 또 1년 반 정도 잡아버리면 다시 복귀해서 오시는 분들이 또다시 업무에 투입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체 인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는 구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기업 자체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기업들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체 인력을 그러니까 대체 인력을 어떻게 구하나요? 구하는 뭐 어떤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가에서 대체 인력 뱅크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실사를 나가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용 구인 광고를 재차 계속 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술이 필요한다던가 그리고 정규직을 선호하는 업종일수록 지원자들이 많지 않고 그 구인 광고를 계속 내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정도 되면은 철회를 해버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분담을 이제 다른 동료들이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 대체 인력 그 부분은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작게 갈 경우에는 또 기업 자체가 산업 그 구조나 그 산업 종류 자체가 크게 뭔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용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적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어렵고 네. 그다음에 중간 사이즈 되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사이즈가 제일 어려운. 왜냐하면 특히 말씀을 좀 첨언을 하자면 뭐 좀 만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직급 있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떠나게 되면 그 부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또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네요. 네. 중간 관리자 이상 돼버리면은 네, 네. 대체가 좀 어렵다. 이다랑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기업을 또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주 입장이신데 대체 인력 부분 만약에 육아휴직을 이제 하겠다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 인력 부분을 어떻게 구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 대체 인력 뱅크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의 대표들한테는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게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저희 회사 차원에서 아마 공고를 내게 될 것 같은데 회사가 크고 작은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지만 사실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이냐 그리고 이제 그 육아휴직을 가는 사람의 포지션이 어떠냐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한 분을 계속 상담하면서 이제 연결성 있게 가는 그 포지션의 경우 이제 육아휴직이 있고 대체 인력을 쓴다고 해도 사실 그걸 보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한계가 있고요. 예.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연결성 있게 가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대체 인력으로 온 분이 내 일을 정말 대체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회사 안에서는 신규로 누가 뽑힌 것 같은 그냥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다시 복직을 했을 때 내 업무를 누군가 하고 있었고 내가 그걸 다시 대체받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누가 뽑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내가 돌아왔을 때 그 밀려있던 일을 내가 다 받거나 아니면 나의 일은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서 하고 있었거나 혹은 아예 내가 했던 일 자체가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복직이 힘들어지는 어떤 악순환
굴레가 잘못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두 분 전문가들 오셨을 때 이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법에서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단 대상이란 말이에요.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정 기간이 된 이제 그러다 보면 되게 정규직 대상이 되게 마련인데 그 나머지 분들은 아예 신청할 자격도 없다. 그래서 계속 아이를 낳고도 이제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전혀 최소한의 급여도 없이 그래서 아이 낳는 게 훨씬 더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이제 가버리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어쨌든 이 육아휴직이 출산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이렇게 포괄하지를 못하는 이 문제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박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희가 개념상으로 배우자도 고용보험일 때 서로 간에 나눠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용보험 가입자여야만 하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가입 기간이 일정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는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한쪽 부모 중에 한쪽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10인 미만 사업장 경우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80%가 훨씬 넘습니다. 80%나 네, 그러니까 네. 거의 못 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2미만 사업장. 반면에 500인이 넘어가게 되면은 50% 안쪽으로 이제 사용 못했다,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통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까지 포괄을 해서 그 아이 키우는 기간에 이제 이 소득 감소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네,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 자체가 우리가 일단 지금은 그 시행을 하고는 있진 않지만 그 부모보험 제도라는 그 부분들 그 다른 국가에서는 우리가 그 기금들을 마련을 해서 그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용보험에서 계속 재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을 지원하는 데 어느 한계가 있는데 그 부모보험 제도와 같은 그런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그런 기금, 가족 기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사회보장 전반에서 기금 자체를 형성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가입자는 이제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네네. 그 사람들이 그럼 일정액을 내는 형태인가요? 그러면 매월 그렇게 해서 운영되겠죠? 네, 기금 자체 이제 전 그 근로자에게 다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희가 산재보험처럼 네. 근로자만 네. 되면 이제 고용보험 대상자도 다 네, 들을 수 네, 있는 네, 포함돼서. 네. 근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보험료율이나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부모보험이라는 게. 뭐 그런 제도로 얼마 전에까지도 계속 학계에서 제기를 해오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고. 다른 나라는 이걸 하고 있는 나라가 좀 있는가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가족 지원 기금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또 독일이랑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장 기금 안에서 어떤 기금 자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의 문제인데 육아휴직자를 더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더 많은 그 개별 근로자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재원을 독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고용보험에서 같습니다. 떼어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험을 차리는 게 고용보험하고 연결돼 있다는 게 여러 가지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제안을 해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요, 김 박사님. 이게 지금 우리 그 지원 정책들이 거의
뭐라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한부모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영 안 맞는 억지 춘향이잖아요. 그 뭐 100만 원, 150만 원 받아서 애랑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받느냐. 근데 사실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아이와의 그 애착관계 형성이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세심하게 배려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육아휴직 제도 큰 틀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구에서는 이걸 정착시키는 게 굉장히 급선무기도 하지만 더 들여다본다면은 그 가구의 형태, 가족의 형태를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한부모 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단 한부모 자체가 여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육, 가사 그리고 그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을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커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가구이고 특히 이 한부모 가구일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고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구들보다 시간이나 비용적인 지원이 더 절실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최소한 형평을 맞추려도 일반 가구는 1년이지만 한부모 가족은 두 개 합쳐서 2년 하고 소득 대체율도 2배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한 명이 버니까 2배로 올려서 간다든가 하는 게 한부모 가족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평한 정책, 실질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되겠죠. 지원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네. 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제도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육아휴직 제도 상당히 그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인식도 아직 좀 선진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한 후속 조치랄지 제도를 뒷받침할 어떤 새로운 어떤 뭐 대응책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다음 주제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그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회사에서 또 이제 쓰는 입장에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복직하면은 이제 계속 뭐 퇴사율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까지 하고 복직한 이후에 부모가 특히 이제 여성이 회사를 결국 퇴직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마치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가요 아이를 1년 키우는 엄마인 것처럼 대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이유가 정말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는 아프고요. 아이는 엄마 손이 필요하고 심지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보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많고 이 부분을 조부모가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은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대책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기업 안에 육아 이제 보육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내복지가 있으면 훨씬 더 복직하고서 지속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피부상으로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거마저도 사실은 그 안에 기업 문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왜 이제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냐, 우리 다 같이 뺑뺑이 돌리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작 일을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야 되는 엄마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이제 케이스들도 저는 이제 자주 듣게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사회적으로 아까 박사님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기업주, 이제 고용주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에 힘을 실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거기까지 닿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이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뭐 나중에 이제 뭐 부당형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뭐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를 이제 사용하면서 실제 퇴사하게끔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회사에 대한 그런 기업주에 대한 뭐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처벌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런 세부적인 안타깝게도 세부적인 방안까지는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상 없지만 그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후에 여러 가지 이런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촘촘하게 조금 이런 그 강제적인 부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겠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은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차별화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기업의 상황과 재무 구조 그리고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기업에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어느 기업은 정말 솜방망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제 벌금을 부과를 하고 좀 강제성을 띠려고 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이런 부분까지 사각지대까지 해소하려 한다면은 조금 요 처벌 부분도 조금 세분화해서 누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컴플레인이나 이런 허용을 못 받았어야 하는 이런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런 누진적인 그 횟수 이런 것들도 조금 처벌을 누진적으로 다르게 간다든가 아니면 규모별로 아니면 사업장 그 어떤 매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는 매출 것이 기준으로 구분을 좀 해본다. 아, 그럴 수 있겠네. 사업자 매출 대비 이 벌금액의 이 비율을 조정할 왜냐하면 지금 벌금 자체를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손실을 해서 조금 강제를 한다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그런데 사실 그 제도는 그렇게 있는데 막상 이제 노동관청이 제소가 돼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 그런 일 많이 못 들어봤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사를 나가봐도 사실 그 법조항의 제재 규정은 있지만 그것들이 실현됐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난색을 표하죠.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도 그렇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블라인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없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처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사실 오히려 이제 잘 정착되도록 그 처벌도 어떤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하는 일환이지 처벌 자체에 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벌금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은 뭐 차별화해서 구조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좀 사업주나 근로자가 서로 소통을 해서 조금 더 정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뭐 처벌 문제도 나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더 부여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개별적인 근로자들 조사를 해봐도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사실 조금 굉장히 브로드한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육아휴직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쓰는데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다 보니까 소문 같은 것들이 이제 근로자들끼리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지원하고 입사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합니다. 젊은 그 근로자들에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잘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분명히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 진입하는 그 퍼센티지도 높아질 것이고 선택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다소간 그 육아휴직 그 사용에 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든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인력이 오고 또 온 인력들이 더 이직률이 낮고라는 게 기업의 또 그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가치적인,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용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가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뭐라 그럴까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챙겨두셨다가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면, 특히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박사님 아까 그 복직 프로그램 강의하시면서 복직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정착이 되면은 뭐
퇴사하거나 이런 것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건 제가 실사 나가서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어떤 몇 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앞선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가기 전부터 이미 그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소통을 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이걸 이용할지 의견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에는 또 개별적으로 부서장들과의 어떤 소통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길면은 여력이 없으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그 직원이랑 부서장을 만나게 해서 회사 상황을 듣고 뭐 서로 간에 얘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복직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업무에 대해서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 자체가 큰 뭐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들지 않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그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이어지는 얘기지만 육아휴직이 더 정착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업 문화가 받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가치, 특히 CEO의 네. 예, 마인드, 인식 네. 예,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기업 문화 개선에 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근로시간이 준수가 되어야 되겠죠. 가장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근로시간이 준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가 서로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 육아휴직 간 분의 업무가 다른 분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품앗이 업무가 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활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주, 그러니까 사용자분의 마인드가 굉장히 일단 열려 있는 마인드 그리고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을 위한 좋은 기업 문화가 있어야 된다면 사실은 이제 좋은 키워드 중에 하나는 유연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고용주가 일은 회사에 앉아서 밤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이다. 야근은 해야 하는 것이다.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일을 저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어떤 지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탄력근무나 재택근무나 뭐 시간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뭔가 일의 연결성이 떨어질 거야. 효율성이 떨어질 거야. 이러한 이제 생각들이 생기게 되면서 좋은 정책이 있어도 사실 그걸 사용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기업들 저는 이제 벤처에 있다 보니까 좋은 사내 문화를 만들고 자꾸 경력 단절 여성들도 고용하고 이런 기업의 CEO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해서 고정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저희가 사내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정책적인 제도들, 교육들 이런 것들이 같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좀 더 세부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표님 하시는 일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시는 네, 거죠. 열심히 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좋은 말씀들 나누시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박사님 네. 먼저. 예. 저는 제가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정책적 흐름 문제 때문에 사업주만 조사하게 되거나 아니면 근로자만 조사하게 되거나 이런 한쪽 방향만 조사를 해서 결과를 자꾸 발표하게 되는데 제가 주장을 조금 근래에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업주나 근로자를 동시에 조사를 해서 어떤 인식의 차이라든가 그리고 요구사항들의 차이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지 실사를 나가봐도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굉장히 육아휴직, 출산 전후휴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의 근로자에게 물어보면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굉장히 눈치 보여요. 숫자적으로는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배석을 안 하더라도 목소리를 낮춰서 근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나 연구하는 우리들부터가 조금 굉장히 쌍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서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엔 경력 단절의 경험 보유자이자 이제 엄마이자 워킹맘이자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고용주 입장 여러 가지 역할에서 오늘 그 다각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이 많이 만들어졌고 또 이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된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여서 되게 안도가 되거든요. 근데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하고 이걸 실제로 시행해야 되는 기업이나 혹은 각각의 개개인이 이 정책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과 일이 양립되는 것이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일이라는 가치가 사실 굉장히 팽배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야근을 하고 가정보다는 일 중심으로 사는 어떤 이런 기업의 문화 안에서 나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다른 사람의 야근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것이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용하는 것에는 이제 현실적인 벽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또 우리 삶의 좀 곳곳에 스며들고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어떤 캠페인이나 인식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 방송 이런 것들에 대한 터치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보게 올인도 되었어요.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빠뜨리면 큰일 날 뻔한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 한 시중은행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고요. 대형 병원에서 관행처럼 있어온 임신순번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성과 육아,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이런 현실에서 육아휴직이란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법적으로 보장된 연월차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나의 육아휴직은 내 옆자리 동료의 야근과 과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개인들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민구토크 올인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민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